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마지막 날로 특수물건의 두 번째 시간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상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즉 거래의 주체가 된답니다. 이 이야기는 토지 등기, 토지 소유, 건물 소유가 따로따로 이루어질 수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무에서는 이렇게 되면 불편한 점이 여간 많지 않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같이 거래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와 건물을 같이 저당 설정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대표적인 게 건물이 미등기이거나 불법 건축물일 때, 이때 은행은 어쩔 수 없이 토지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차주가 은행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은행은 토지만 경매를 넣으면, 그때부터는 어제까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경매를 통해서 토지가 제3자로 낙찰이 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주가 대등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대등하지는 않습니다. 토지주가 우월적 권리고 건물이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자인 건물주를 특별히 배려하기 위해서 민법 279조에는 지상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상권은 이 뜻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주도 A고 건물주도 A라면은 이런 말이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 땅 위에서 자기가 또 다른 권리를 행사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 이런 지상이라는 근본적인 것은 땅 주인과 건물주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 민법은 토지주가 건물주보다 우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건물이나 또는 수목을 식지한 사람이 토지주의 건물 철거라든가 수목의 수거를 요구하면 그분의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을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건물주를 특별히 배려하기 위해서 지상권이라는 좋은 권리를 만듭니다. 근데 이 물건은, 이 용익 물건은 등기상에 공시가 되는데, 등기부에 공시가 되려면 반드시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땅을 기꺼이 등기부에 공시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가 법 규정과는 달리 유명무실, 아마 법률적 용어로 형해화된답니다. 그래서 토지주의 동의를 근거한 지상권은 사실상 실무에서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 없어서, 또는 이 토지주의 동의를 받다라는 사회적 약자인 건물주 보호가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그래서 우리는 법정이죠.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마치 토지주의 동의를 받은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지하는 게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인 법정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이제 실체법상의 민법의 두 가지,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하나, 그 다음에 수목을 다룬 임목법의 임목 등기 등에 관한 법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체법상의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은 경매를 통한 거, 이미 경매 중에서 근저당권 실행이거든요. 근저당권 위에 강제 경매도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이라든가 증여, 또는 국가 공권력의 개입은 이제 수용이라든가 공용 징수 등 여타의 원인, 또는 일반 매매 등등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이 달라진 건 우리는 모두 관습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영역은 민법 366조 저당권, 즉 토지 또는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이 달라졌을 때 사회적 약자인 건물주를 보호하는 규정인 법정 지상권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물건의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는 경매의 효력의 범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경매 대상물은 모두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가 토지와 건물 모두에 미쳤는데요. 이 물건을 보면 토지는 약 362제곱미터니까 110평 정도는 경매 대상인데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돼 있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답니다. 아, 이 땅에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이거나 아니면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에서 제외된 경우. 근데 오늘 법정지상권은 나대진 해석이 아니죠. 나대진 해석이 아니고 바로 이 건물에는 5층, 이 땅에는 논현동 140-3번지에는 5층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에서 제외된 경우 전형적인 법정지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물건들은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아무리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물건일지라도 온전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약 오래전 물건이지만 8억짜리가 두 번씩 유찰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 물건이 나오면 강남이면 신권에 낙찰될 거예요. 그렇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물건은 특수 물건이라 해서 일반인들이 참여를 굉장히 부담을 느꼈고요. 두 번씩이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효 낙찰자는 입찰 참여자는 2명밖에 안 됩니다. 두 사람 들어오고 지금은 20명은 들을 것 같아요. 이런 물건에. 그리고 낙찰가도 최저가에 한 2천만 원 더 돼서 낙찰이 됩니다. 일단 송창식 씨가 낙찰을 받는 순간 어제까지는 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차수영 씨로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만 매각이 되는 순간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지죠. 전형적인 법정지상권의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 물건은 결론을 이야기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합니다. 성립하기 때문에 토지를 낙찰받으신 분은 이 낙찰받은 토지를 자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은 불가합니다. 즉 건물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대신 그러면 이분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냐? 그러지는 않는답니다. 자기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을 못하는 대신 건물주로부터 토지 사용료, 일명 지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지료. 우리 민법 아마 263조인가요? 그 지료 규정을 보면 지료는 토지주와 건물주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는 협의를 통해서 정한 건 거의 본 바가 없습니다. 대개 소송입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이 정해져 있어요. 원고가 누구냐? 토지주입니다. 토지주가 건물주를 상대로 법원에 지료 청구의 소를 해요. 그래서 실제 이 소송은 이렇게 고도의 법리적 다툼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핵심 관건은 토지 가격을 얼마로 볼 거냐의 싸움입니다. 싸움이라고 할 것도 없죠. 볼 거냐의 다툼이 되겠는데요. 대개 토지 가격은 평가사가 정하게 됩니다. 이걸 판사가 참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이렇게 토지 소송이 붙으면 건물주와 토지주와 감정이 이제 비화가 되죠. 그래서 실제 이 소송도 1심이 종결되는데 법리적으로는 아주 단순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약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1년 반 정도의 판사가 판결을 선고해요. 건물주는 토지주에게 매월 670만 원씩 지급하라고. 그랬더니 원고와 피고 공이 항소를 합니다. 원고인 토지주는 자기 기대에 너무 적다고 하고 금액이, 그 다음에 건물주의 피고는 너무 과하다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1년에 걸쳐 또 무익한 소송이, 무익한 건 아니지만 그런 똑같은 소송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1년 후에 최종 선고가 돼요. 그 사이에 논현동 땅값이 상승해서 최종 730만 원이 정해집니다. 이때 지료가 결정되기 전까지 약 2년 반 정도가 걸렸는데요. 원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일지라도 건물주가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법정지상권이 소멸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좀 특이하죠. 왜 특이하냐? 토지주와 건물주 간의 지료 다툼에 의해서 시간이 흘러갔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연체로 보지 않는답니다. 연체 기산일은 지료액이 확정된 날로부터의 연체인 거죠. 즉 이행지체에 빠져야 되는데 지료액의 불확정, 불특정 기준은 아직 카운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토지주만 불리하냐? 그러진 않답니다. 대신 2년 반 동안의 지료를 건물주는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된답니다. 그 금액이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문에 이렇게 준문에 등재가 되죠. 피고, 즉 건물주는 토지주에게 2억 몇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지금부터 매달 7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약 2년 동안 진행된 동안 논현동 땅값이 호가상으로 약 평당 4천만 원대로 뛴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낙찰받은 분은 110평을 5억 5천에 낙찰받았는데 약 40억대 호가상으로, 실제 뭐 매각된 건 아니었을 테니까 약 40억이 뜁니다. 근데 저는 실제 땅값 2년 반 동안
약 뭐 7, 8배, 10배 좀 못 미치는 가격이 뛰었다는 것도 놀랍죠. 실제 제가 놀라운 건 땅값의 상승이 아니라 지료 730만 원이죠. 이건 대단한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가치로 얘기한다면 그때하고 좀 약간 인플레이션의 차이가 있게 그래서 감안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가격을 한다면 우리가 국민은행에 1억을 예치하면 월 1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매달 700만 원 정도를 은행에서 받으려면 얼마를 예치해야 돼요? 15만 원 받으려면 1억을 예치한다면 150만 원이면 10억이죠. 그러면 600만 원이면 40억이죠. 그러면 이분은 적어도 50억 가까운 돈을 예치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매월 수령을 불과 3억까지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낙찰가가 5억 5천인데 2억은 연체료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값은 뭐 3, 40억, 40억이 되고 이게 오늘 강의하는 법정지상권이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유치권과는 비교 불가이죠.